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켜고 끄고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과 로그아웃,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상단이나 앞면을 보시게 되면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된 제일 큰 버튼이 보이죠. 이게 시동 버튼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버튼에 이런 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시동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시동 버튼 모양은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리셋이 있죠. 보통 시동 버튼은 크고요. 리셋 버튼은 작습니다. 리셋은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다든지 파란 에러 화면이 떴다든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리셋 버튼을 이용하면 재시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재시동을 시키실 때 뒷면에 코드를 뽑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컴퓨터의 전원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멈췄을 때 재시동을 하실 경우 반드시 이 리셋 버튼을 이용해서 재시동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윈도우 시작 버튼이죠. 그러면 윈도우 시작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앞서 본 전원 버튼 모양이 여기에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시스템 종료가 있죠? 자, 그 다음 시스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리셋이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다시 시작은 컴퓨터가 느려졌다든지 잦은 에러가 있을 경우 재시동을 한번 해주면 컴퓨터가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시작을 하고요. 앞서 하드웨어적으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은 컴퓨터가 아예 멈췄을 때죠. 두 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켤 때는 시동 버튼을 앞서와 같이 누르지만 종료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종료를 해주셔야 되죠.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이 시동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컴퓨터가 꺼지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종료를 해주는 게 좋죠. 시동 버튼을 눌러서 끄게 될 경우 하던 작업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서로 꼬여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료는 꼭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절전 모드가 되겠죠. 이 절전 모드는 잠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절전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 소비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컴퓨터를 다시 이용하실 때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금만 움직이셔도 바로 앞서 작업하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잠금 상태죠. 이 잠금 상태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각각마다 다른 계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경우 내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여러 번 앱이라든지 방문했던 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잠금을 해주시게 되면 내 계정은 로그아웃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그 사람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끄거나 켜고 재시동하고 로그인, 로그아웃, 절전 모드로 이용하게 됩니다. 컴퓨터 사용 시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필수 장비인 키보드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키보드는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왼쪽에 있는 텍스트와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은 방향키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키들이 있고요. 우측에 있는 키패드가 있겠습니다. 이 키패드는 숫자를 입력할 때 이용하게 되죠. 우선 글자를 입력하는 키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한글과 영어가 같은 키 안에 써 있죠. 한글과 영어를 전환하면서 이용해야 되는데 한글과 영어 전환은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를 이용해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한영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 표시줄에 한국어 입력 모드가 영어 입력 모드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한영키를 이용을 해서 한글과 영어 입력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한자가 있죠. 자, 한자 입력을 할 때는 일단 한글로 한자 음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음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방향키를 눌러서 원하는 한자의 위치를 시킨 다음 엔터키를 치게 되면 그 한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윈도우 키가 있죠. 자, 이 윈도우 키를 누르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윈도우 시작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윈도우 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시작 창이 열리게 되죠. 그 다음 쉬프트 키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숫자와 기호가 같이 쓰여져 있죠. 숫자는 아래쪽에, 기호는 위쪽에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있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호가 입력이 되죠. 자, 쉬프트를 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입력하는 이 자판에서는 쉬프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일단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문자로 들어가죠. 자, 이때 쉬프트를 누르고 영어를 입력하면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와 쉬프트를 조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쌍자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은 쌍기억이 들어가죠. 쉬프트를 띄게 되면 기억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디귿도 그냥 누르면 디귿이지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쌍디귿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쌍자음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 옆에 있는 대괄호, 각괄호라든지 마침표, 따옴표 이렇게 한 키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쉬프트 키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백스페이스죠. 자, 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앞에 글자가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 딜리트를 누르면 뒤쪽 글자가 지워집니다. 자, 현재 뒤쪽에 글자가 없죠.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는데 이때 중간에 커서를 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뒤쪽이 지워지게 되겠죠. 백스페이스와 딜리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F1부터 F12까지가 있는데요. 이 키들은 컴퓨터나 프로그램, 키보드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키보드의 경우에는 F9는 돋보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 F11은 플레이 버튼, F10은 뒤로 감기, F12는 앞으로 감기죠. 이 기능 키들은 아래쪽에 모양들이 있어요. 그 모양들을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앙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 지금 볼륨 조절 키가 여기 있는데요. 이 볼륨 조절 기능은 F11부터 F12까지의 기능 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수한 키들은 모양을 보면 전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AND와 홈, 페이지 업 다운이 있죠. 자, 커서가 여기 있을 때 홈 버튼을 누르면 제일 앞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AND를 누르면 제일 뒤쪽으로 커서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업 다운은 브라우저나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아래쪽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자, 다시 페이지 업을 하면 위쪽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것은 문서 작성을 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커서를 여기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향키는 우측에 있는 키패드에도 있는데요. 이 키패드에서 방향키를 이용할 경우 상단에 있는 넘락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켜면 불이 들어오고요. 끄면 불이 꺼지게 되죠. 자,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되면 숫자 입력은 안 되고요. 방향키로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움직이면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넘락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숫자 키를 눌러주시면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가끔 숫자가 입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때는 여기 있는 넘락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컨트롤과 알트 키죠. 자, 이 컨트롤과 알트는 자판에 있는 여러 가지 글자와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 단축키라고 부르죠. 자, 예를 들어 컨트롤 C 하면 복사하고요. 컨트롤 V 하면 붙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가장 기본 입력 장치인 키보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 필수 장비인 마우스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다양한 마우스들도 전부 기본 기능은 가지고 있죠. 좌측 버튼, 그 다음 우측 버튼, 그 다음 휠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휠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옵션 버튼들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마우스의 가장 기본 버튼은 좌측과 우측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휠이 있겠습니다. 자, 휠도 누르면 눌리게 되죠. 자, 그러면 좌측 버튼부터 볼까요? 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때 커서를 폴더나 파일 위에 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을 열거나 폴더를 열게 되겠죠. 마우스 더블 클릭은 마우스 좌측 버튼을 2번 클릭하는 거죠. 땅땅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커서로 폴더, 파일 또는 이런 창들을 들고 움직일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죠. 자, 창을 움직일 경우는 위쪽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창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 드래그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것은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파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파일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빼낼 수도 있겠죠. 마우스의 대부분의 기능은 이 좌측 버튼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가끔씩 우측 버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우측 버튼은 이렇게 폴더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우측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던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들을 이용하면 폴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파일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크롤 휠을 볼까요? 자, 네이버로 들어와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실 때 마우스 커서를 우측에 가져다 놓고 슬라이드 막대를 움직여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죠. 자, 그런데 스크롤 휠을 이용하면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마우스를 해당 브라우저 위에 놓으시고요. 스크롤 휠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크롤 휠의 기능이고요. 자, 이 스크롤 휠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검색할 때 뿐만이 아니고요. 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화면에 보이지 않는 아래쪽 부분을 볼 때 스크롤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스크롤도 클릭이 돼요.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방으로 된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사방 화살표를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해당 방향으로 스크롤이 되죠.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우측으로 움직이면 우측, 그 다음 우측과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놓으면 그쪽 방향이 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우스 커서의 위치만으로도 간단하게 페이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자, 마우스에 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을 경우 그 버튼을 설정을 한 다음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이 버튼에 할당을 할 수 있죠. 자, 그 경우는 마우스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버튼마다 다양한 기능들을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광 센서가 있죠. 요즘 대부분의 마우스는 전부 이렇게 광 센서가 있을 텐데요. 이 광 센서는 여기서 빛이 나와서 반사가 돼서 다시 들어가서 위치를 잡는 건데요. 그 경우 이렇게 바닥이 반사가 되는 재질이 아니고 유리 같은 투명한 재질일 경우에는 제대로 반사가 되지 않으니까 마우스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반사가 잘 되는 재질로 만든 마우스 패드를 이용하시는데요.
되도록이면 마우스 패드를 이용하시면 마우스를 좀 더 부드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을 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잡으시는데요. 그러면 손목이 많이 아프죠. 마우스에 이 튀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손바닥 부분으로 감싸서 덮어주시면 손목에 무리가 되지 않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우스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기본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컴퓨터들은 케이스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요. 그 케이스 안에는 메인보드가 들어와 있죠. 자, 이게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인데요. 이 메인보드에 여러 가지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메인보드는 데스크탑 컴퓨터용 메인보드고요. 노트북의 경우에는 좀 더 소형화가 되어 있겠죠. 이 메인보드에 중앙처리 장치, 즉 CPU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CPU는 컴퓨터의 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CPU는 주로 연산 작업만 하게 되고요. 연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일종의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공간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도 저장 공간이고요. 이 위에 있는 저장 장치도 저장 공간인데 이 메모리는 잠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장 장치는 작업한 내용을 완전히 저장을 해주는 책꽂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꽂이에서 책을 잠시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모두 끝나면 다시 책꽂이에 꽂아 놓게 되죠. 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출력을 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픽 카드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자, 이 모니터와 컴퓨터 메인보드는 외부 단자를 통해서 케이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를 구성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모든 장치를 컴퓨터에 전부 장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이용하게 되죠.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USB 메모리, 스피커, 마이크, 그 외에 다양한 외부 장치들은 전부 이 외부 단자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자가 붙어 있죠. 이것들이 전부 외부 단자가 되겠습니다. 이 외부 단자에 USB 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연결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마이크 등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기본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컴퓨터는 이런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주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알아야 컴퓨터를 좀 더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이용하는 파일과 폴더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파일과 폴더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과 폴더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죠? 자, 파일은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고 폴더는 그 문서를 나중에 찾기 쉽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폴더에 보관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폴더에 파일을 넣고 분류를 다 해놨다가 나중에 해당 파일을 찾을 때 필요한 파일이 있을 경우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파일과 폴더의 개념을 윈도우에서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즉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또는 사진 파일이라든지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했을 때 그 파일을 폴더를 생성해서 분류해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훨씬 쉽겠죠. 자, 이렇게 사진 촬영 팁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을 폴더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폴더를 하나 사와야 되겠죠. 하지만 윈도우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폴더를 사올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서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자, 마우스는 좌측 버튼과 우측 버튼 두 가지가 있죠.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 만들기라고 나오고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가 나오면 해당 파일을 마우스의 좌측 버튼을 클릭해서 손을 놓지 않고 드래그를 한 다음 폴더 안에 넣으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갔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폴더명을 바꿔볼게요. 자, 이 폴더 이름도 내가 찾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해당 폴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 폴더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폴더를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선택이 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폴더 이름을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폴더 이름이 파란색으로 반전되죠? 자, 여기에 키보드로 그대로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팁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확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빈 공간 아무 곳이나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이름으로 확정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폴더명을 생성을 할 수 있고 파일도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폴더를 열어볼게요.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블 클릭, 클릭, 드래그 이런 것들은 모두 마우스의 좌측 버튼을 이용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게 돼요. 따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좌측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파일이 있죠? 이 파일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줄까요? 자, 드래그는 마우스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죠.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면 파일을 바깥으로 뺄 수 있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넣을 수 있죠. 자, 이때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이걸 윈도우라고 부르죠. 창이라고 부르죠. 자, 이 폴더를 지금 열은 상태예요. 자, 여기서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파일 내용이 우측에 보이게 됩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누르면 가려지고요. 다시 누르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꼭 열지 않아도 클릭만 하시면 텍스트의 내용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이름도 폴더명과 동일하게 파일을 선택을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반전이 되고 여기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매번 파일 폴더명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려면 귀찮죠? 자, 그럴 때는 폴더나 파일을 한 번만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 상단에 있는 F2 키 눌러주시면 바로 반전됩니다. 이게 훨씬 편하겠죠? F2 키 기억하셨다가 파일이나 폴더명 바꿀 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내 컴퓨터의 사양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시스템이라고 있죠?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 부분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습니다.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의 프로세서, 즉 CPU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설치된 메모리 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윈도우 11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OS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서, 메모리, OS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픽 카드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어댑터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저장 공간이 3개가 있네요. 자,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볼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보 표시 눌러주시면 여러분 저장 공간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볼륨을 누르시면 정보 표시에서 여러분 저장 공간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니터라든지 또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공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내 PC라고 있죠? 이 내 PC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저장 공간의 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름, 종류, 전체 크기, 사용 가능한 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칸을 좀 더 넓혀주시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남은 공간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가 930기가인데요. 그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357기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USB 메모리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요. USB 메모리 전체 크기는 28.9기가고요. 사용 가능 공간이 23.2기가죠. 이 USB 메모리는 지금 사용한 공간이 얼마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내 컴퓨터의 전반적인 사양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항상 보게 되는 이 모니터 화면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모니터 설정을 하는 디스플레이 설정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간 모드라고 나오죠. 이것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켜게 되면 모니터에서 파란 빛이 줄어들게 되고 붉은 빛이 돌게 되죠. 단점은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HDR 사용인데요. 자, 이 HDR이 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화살표 누릅니다. 자, HDR은 게임이나 비디오 및 앱에서 밝고 생생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경우 디스플레이가 HDR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HDR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HDR을 켜게 되면 오히려 화면이 어둡게 나오죠. 그리고 게임이나 비디오 소스 자체가 HDR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HDR은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 모니터, 원 소스 자체가 모두 지원을 해야만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HDR이 쓰임새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율 및 레이아웃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모니터에 이런 아이콘이나 글씨가 너무 작을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해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를 낮춰서 좀 더 크게 보게 되는데요. 해상도를 바꿔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낮은 해상도를 이용할 경우 아이콘이나 글씨 크기는 커지는 대신에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고 경계선 부분이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래서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들을 키워서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일단 권장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작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배율을 조정을 하세요. 자, 배율 보시면 지금 300%로 되어 있죠.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300%까지 확대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보시기에 편한 배율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권장으로 놓게 되고 배율을 바꾸게 되면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300%로 배율을 키운 상태인데 전혀 깨짐이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율을 키운 상태에서는 화면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해상도는 권장해 놓으시고 배율을 본인에게 맞게 조절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방향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피벗 모니터라고 하죠. 모든 모니터는 전부 피벗을 지원합니다. 피벗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방향을 세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모니터 받침대가 피벗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 모니터 자체는 무조건 피벗을 지원합니다. 받침대가 피벗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침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를 돌려서 세워 놓으셔도 세로로 놓게 되면 컴퓨터의 화면 자체가 세로로 나오게 되겠죠.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또는 인터넷 검색 위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피벗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지금은 모니터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니터를 두 대를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모니터가 두 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던 모니터 옆에 모니터가 또 하나가 나왔죠. 근래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온 컴퓨터는 대부분 이 듀얼 모니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컴퓨터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부분은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들이고요. 아래쪽은 컴퓨터 보드에 추가로 카드를 꽂았을 때 그 카드에 단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단자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이 그래픽 카드는 모니터를 4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의 경우에는 HDMI 단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DP 단자라는 게 3개가 들어와 있죠.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DP 단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DP 단자가 대역폭이 커서 좀 더 화질이 좋게 나오게 되죠. HDMI 단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모니터나 TV 연결을 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자가 HDMI 단자가 되겠죠. 이 DP 단자는 주로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컴퓨터 모니터뿐만이 아니고요. TV도 컴퓨터에 연결할 수가 있죠. TV에는 HD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HDMI 단자와 TV의 HDMI 단자를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컴퓨터 내용이 TV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연결을 해야만 컴퓨터와 모니터가 연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끔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위쪽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모니터를 HDMI 단자로 많이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HDMI 단자는 컴퓨터의 CPU가 그래픽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자, 그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보드에 꽂혀 있는 CPU가 그래픽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CPU의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컴퓨터 뒷면을 보시고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꽂혀 있을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보드에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두 대를 놓고 각각의 모니터를 케이블로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대의 모니터로 컴퓨터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듀얼 모니터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모니터 하나만 연결하신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가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컴퓨터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픽 단자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대의 모니터가 디스플레이에 뜨게 되고요. 각각의 모니터의 해상도를 똑같이 조정을 하고 배율도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의 모니터 모두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좌측에 있는 모니터를 선택해 보면 여기는 디스플레이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모니터를 선택해 보면 디스플레이 방향이 세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설정 방법과 듀얼 모니터 연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직접 눈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제대로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배경과 테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경화면과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테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6개의 기본 테마가 보이게 되죠. 적용할 테마를 눌러보면 원하는 테마를 적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배경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라든지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 개인 설정에서 배경화면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윈도우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진 단색 슬라이드쇼 윈도우 추천 4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도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해당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외의 사진은 아래쪽에 있는 사진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배경화면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누르시면 단색이라고 나오죠. 자, 저는 지금 단색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자, 보면 여러가지 기본 단색들이 들어와 있죠. 이런 배경색들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단색으로 배경색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사용자 지정색이라고 있죠. 자, 색 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직접 컬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단색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쇼의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계속 슬라이드 쇼식으로 보여주면서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간격을 지정할 수 있죠. 30분은 30분마다 내가 지정한 사진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 슬라이드 쇼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슬라이드 쇼 할 사진들을 전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폴더로 들어가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름은 배경화면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쓴 다음 이 안에 슬라이드 쇼로 보여질 사진들을 전부 넣어주시고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배경화면 선택하시고 이 폴더 선택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꼭 배경화면에 놓지 않고 이런 드라이브 안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 아래에 보시면 테마라고 있죠. 테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과 컬러, 소리, 마우스 커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테마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테마를 바꿔볼까요? 자, 색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 기본 컬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기본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켬 버튼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아이콘 표시하는 컬러들, 그 다음 열린 창 컬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 부분에 보셔도 이런 표시 부분이 전부 붉게 바뀌게 되겠죠. 원래대로 짙은 남색으로 바뀌면 이렇게 켬 버튼이라든지 이런 표시들도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원하시면 붉은색으로 바꿔서 좀 더 눈에 띄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 기본값이죠. 자, 지금 현재 소리는 윈도우 기본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윈도우 기본값들을 전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고 메시지 선택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기본 경고음 마찬가지죠. 자, 이런 소리들을 다른 소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스팅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 테스트 해보면 이런 소리로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이벤트마다 원하는 소리를 따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알림의 경우 테스트 해보면 이런 소리가 알림인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한다면 여기를 눌러서 다른 소리로 바꿔주시면 알림 소리를 좀 더 알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면 알림을 좀 더 알기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알림 소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윈도우에 나오는 기본 소리들을 전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커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터가 이런 모양이죠. 자, 이 포인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표에 윈도우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스 검정 대, 검정 특대, 기본값 대 특대, 반전, 표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확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마우스 크기도 더 커지고 윈도우에서 표시가 되는 여러 가지 포인터의 모양도 전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강의 화면에서는 포인터가 크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포인터의 크기는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포인터 크기대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원래 크기대로 제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대신 적용은 꼭 눌러주셔야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개인 설정에서 배경 화면과 기본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설정 부분이니까 보기 편하신 개인 설정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시고요. 요즘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 컴퓨터로 전부 옮겨서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활용하시면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되죠. 여기서 기본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놓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보시면 휴지통이 있는데요. 이 휴지통은 필요 없는 폴더나 파일을 버릴 때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렸을 때 아직은 내 컴퓨터에서 지워진 게 아니죠. 완전히 지우려면 휴지통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 비로소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최근 뉴스나 날씨, 주가 정보라든지 일정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내 성향에 맞춰서 무작위로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서 제일 중요한 윈도우 시작 버튼이 있죠.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앱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상의 정보도 이 검색창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서 자주 실행하는 기본 앱들은 이렇게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숨겨진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실행된 앱들을 끌 수가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끌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픽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는 어도비 프로그램 관련한 앱들이 거의 들어가 있게 돼요. 그 다음 한영 전환키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있죠. 자, 여기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 외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라든지 다양한 설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알림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위에는 알림이 나오게 되죠. 자, 컴퓨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알림이 있을 경우 그런 알림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파일이나 폴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보기에도 안 좋죠. 이렇게 흩어진 폴더나 파일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 자동 정렬과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아이콘 자동 정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측을 기준으로 폴더나 파일들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 폴더를 들고 이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죠. 항상 바탕화면에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한 칸을 비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차례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아이콘 자동 정렬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나 파일을 들고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자동 정렬일 때는 이렇게 안 됐죠? 하지만 그리드에 맞춤을 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가상의 격자를 만들고 그 격자에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들이 중앙에 여기저기 흩어지는 일은 없죠. 항상 그 그리드에 맞춰서 정렬이 됩니다. 이 기능이 아이콘 자동 정렬과 아이콘 그리드의 맞춤인데요. 자동 정렬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렬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그리드의 맞춤으로 이용하는 게 이용하기에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을 때 정렬 기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A, 참고, S, 규칙 없이 그대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렬 기준으로 들어가셔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0720 ACMS 그렇죠?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렬 기준을 크기로 해주시면 파일이나 폴더의 용량에 따라서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항목 유형이나 수정한 날짜별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정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도 같은 방법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폴더 안에 마우스를 놓고요.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기와 정렬 기준이 나오죠. 자, 보기는 여기 있는 아이콘들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큰 아이콘인데요. 보통 아이콘을 주면 더 작아지겠죠.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콘이 아니고요. 목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히 자세히 타일 내용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간단히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명 위주로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아이콘은 거의 의미는 없어져요. 이번에는 자세히로 줘볼게요.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파일 유형이라든지 크기, 생성한 날짜들별로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정렬을 크기나 날짜, 이름 순으로 전부 정렬해 줄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정렬 기준 들어가서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정렬 기준을 날짜 순으로 바꿔주게 되면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됐죠. 가장 최근 날짜가 제일 위에 있고요. 오래된 날짜일수록 아래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 날짜 수는 최근 날짜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최근 날짜가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렬 기준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바탕화면과 폴더에서 정렬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바탕화면이나 폴더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복사 및 붙여넣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열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폴더 안에 이 파일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동만 할 경우는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드래그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또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 넣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해당 파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붙여 넣을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복사가 돼서 들어가죠. 자, 이것은 파일, 폴더 상관없이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참고 사이트라는 폴더를 복사한 다음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을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붙여 넣기 하면 똑같은 폴더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방법은 컴퓨터에서 이용하게 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b교육.com입니다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복사할 경우 해당 텍스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전을 시켜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똑같이 복사라고 나옵니다.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곳에 엔터 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전부 동일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번 마우스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귀찮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복사하고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파일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박스 안에 걸치는 것은 무엇이든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휴지통에 버릴지 물어봅니다. 예 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이북이라는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사가 된 상태예요. 컨트롤 키와 C 키를 동시에 눌러줬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자, 컨트롤 V. 그러면 바로 복사가 돼서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 단축키는 폴더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본 텍스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복사할 거예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컨트롤 C 그리고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그대로 붙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와 붙여넣기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뿐만이 아니고 컴퓨터에 설치되는 거의 모든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축키니까 꼭 외워두셔야 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한 곳에 붙여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누릅니다.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동일한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명 뒤에 복사본이라고 붙어서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USB 메모리로 파일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요. 해당 USB 메모리 누르시면 USB 메모리가 열리게 되고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해서 똑같이 USB 메모리 안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동시킬 파일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X로 잘라줍니다. 자, 컨트롤 X는 해당 파일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그 파일이 보이죠? 자, 지금 이것은 자른 상태고요. 그 자른 파일을 다른 곳에 붙여주게 되면 자른 파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USB 메모리 내부를 클릭을 한 다음 컨트롤 V로 똑같이 붙여줍니다. 그러면 해당 폴더나 파일이 붙인 곳에 나오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폴더나 파일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축키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축키니까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를 이용하시다 보면 앱을 설치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치 파일이 필요하죠. 설치 파일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다운받게 될 텐데요. 설치 파일은 대부분 인스톨러나
또는 셋업이라고 제목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셋업이나 인스톨러 없이 설치하는 설치 파일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해당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탭의 설명 부분에 보시면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셋업이라고 되어 있거나 인스톨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게 되면 어디에 설치가 될까요?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엽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내 PC에 있는 C 드라이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측에 프로그램 파일스와 프로그램 파일스 X86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프로그램 파일스 들어가시게 되면 설치된 앱들이 전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곳에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가져가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죠. 자,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업이나 인스톨러, 설치 파일로 설치를 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파일을 복사해서 옮겨서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설치된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반드시 셋업과 인스톨러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지우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실행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앱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모든 앱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클릭해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시작을 위해서 매번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들어와서 실행하기 복잡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바탕화면으로 빼놓으시게 되면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이 바로가기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경로값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요. 더블 클릭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으시면 언제든지 휴지통에 버려서 지우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해당 앱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드라이브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가 있고요. 프로그램 파일스 X86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폴더인데요. X86은 32비트용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프로그램 파일스만 써 있는 것은 64비트용 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S가 32비트 OS일 경우에는 X86에 설치가 되겠고요. 여러분 OS가 64비트 OS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스에 설치가 되겠죠. 자, 64비트 OS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32비트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X86 폴더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OS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OS가 몇 비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비트와 32비트의 차이는 동시에 몇 개를 처리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2비트는 한 번에 32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64비트는 한 번에 64개의 일을 처리할 수 있죠. 자, 당연히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4비트 운영체제가 좀 더 안정적이고 속도도 좀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는 윈도우 11 홈 버전과 윈도우 11 프로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홈 버전은 64비트와 32비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64비트가 좋겠죠. 하지만 32비트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64비트로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는 아예 시스템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32비트를 쓰시는 분이 64비트를 쓰기 위해서는 새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32비트를 쓰더라도 일반적인 컴퓨터 이용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픽 작업, 3D 작업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64비트가 권장이 되죠. 본인 용도에 맞춰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64비트 O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도 64비트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컴퓨터에 장착된 메모리도 16기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실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종합 강좌는 1강 컴퓨터를 끄고 켜기 및 절전과 로그아웃부터 100강 디지털 화이트보드 사용법까지 전 과정을 한 번 결제로 장소와 시간,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 우측에 전 과정이 목차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수업이 있을 경우 바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강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강의의 링크는 아이비구육 채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거나 본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과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의 마스터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